지난달 태풍 흰남노로 경북 포항 지역이 특히 큰 피해를 입었죠. 포항 시민은 이 숨진 시민 9명에 대한 시민 안전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는데요. 피해 시민 중 중학생의 유가족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에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포항 지역에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이 지하 주차장에서 침수로 인해서 중학생이 숨지면서 안타까움이 더해졌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가족들은 시민 안전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중학생만 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게 법 규정 때문인데요. 조금 사실관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난달에 이제 포항의 그 태풍 흰남노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 아파트 주차장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포항시에서는 이 시민들이 이런 재난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 시민안전보험금이라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었고 그리고 최대 2천만 원까지 이 유가족들이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상법 732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상법 732조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만 15세 미만의 뭐 미성년자나 이런 사람이 본인의 사망을 이렇게 목적으로 해서 보험을 계약을 한 경우에는 무효로 본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포항시에서 시민안전보험금 이것도 보험 계약인데 만 14세였거든요, 이 중학생이. 그렇다 보니까는 만 15세 미만이어서 무효로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민안전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지금 예상이 나오면서 굉장히 조금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딱 한 살이 부족해서 지금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항이 왜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정확하게는 상법 732조가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랑 그리고 심신상실자 그리고 심신박약자에 대해서 다 무효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에는 본인 혼자 의사표시를 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대리인이 이 사람들을 이런 목숨을 이용해서 보험금을 좀 악의적으로 타낼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아예 상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만 15세 미만이라든지 뭐 심신상실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보험 계약은 무효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뒀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이 유가족들이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게 예전에도 1998년에 외환위기 당시에 이 한 남성이 자신이 이제 보험금 1,000만 원 정도를 받을 목적으로 아들의 손가락을 이렇게 조금 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염두에 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심신박약자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규정에서도 심신박약자가 이 계약 당시에는 의사 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유효로 본다는 이런 규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이런 미성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단체 보험이나 결국에는 공익적인 목적의 보험의 경우에는 목숨을 담보로 목숨을 이런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유효로 봐야 된다. 이런 좀 법 개정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또 보험금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가족이 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뭐 소급 적용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네, 우선은 제가 법 규정이나 관련 판례들을 조금 봤었는데 이제 2011-9068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근데 이 판례에서는 이 상법 732조 이 규정에 대해서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위반한 부분의 계약은 무효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법 규정에서는 이제 받기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이게 무효가 유효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더라도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금, 해당 보험금은 조금 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어린아이의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이 김군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하지 않냐 이런 시각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보험의 경우를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을 보험사에 청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이니까 민영보험과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법 732조에
이 규정과 관련해서 예외 규정으로 심신 박약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단체 보험이라든지 네. 일반 보험 계약의 경우에도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공적 보험이라든지 이게 정말로 이 당사자의 목숨이 뭐 이용당한다든지 이런 여지가 없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유효하게 인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떠난 분들이나 아니면 떠난 분들의 유가족에 대해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법 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법 개정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룹 신화의 멤버입니다. 신혜성 씨가 오늘 오전에 음주운전과 차량 절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죠? 예, 신혜성 씨가 이제 신화의 멤버죠. 네. 그리고 신화의 멤버인데 이제 오늘 오전 1시 40분경에 송파구 탄천 2교에서 이 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런 신고가 이제 들어와서 경찰에 출동을 했는데 경찰에 출동해서 보니까는 이 신혜성 씨가 차 안에 있었고 네. 이제 음주를 한 것 같은 정황이 있어서 음주 측정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제 죄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 체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차량 지금 신혜성 씨가 타고 있던 차량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도난 신고로 접수가 돼 있던 차량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도난의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절도죄도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일단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신혜성 씨 측 입장은 나왔나요? 예, 지금 그 기획사를 통해서 입장이 나왔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신혜성 씨 측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날 이제 전날에 11시경에 지인들이랑 강남에 있는 음식점에서 음주와 함께 이제 좀 식사를 했고 그리고 나서 발렛 파킹 직원분, 그러니까 이제 이 식당에 보면은 주차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차량 키를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 차가 아니었는데 신혜성 씨가 그걸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차를 이제 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오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이고 그래서 절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그리고 음주에 대해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하다라는 표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신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었습니다. 벌써 두 번째인데 그렇다면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는 지금 윤창호법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 신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2007년 4월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97%,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수치로 이제 음주 단속이 한번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음주 측정 거부기 때문에 그러면은 말씀해주셨던 윤창호법의 이 도로교통법 148조의 1항이거든요. 148조의 1항인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당시에 윤창호 씨 이런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법이 개정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정된 내용이 2회 이상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음주 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좀 가중 처벌을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2022년 5월 26일 날 위헌 결정이 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 관련해서 2회 이상을 가중 처벌하는 것은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없고 그렇다면 그냥 단순 음주 측정 거부죄로 가야 되는데 이 해당 규정은 148조의 2항에 있고 이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아니면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형 중에 하나로 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절도죄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포함되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절도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처벌이 되지가 않을 거고 네. 경찰에서는 당장은 일단은 도난 접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조사는 하겠지만 아마 그 발렛 파킹 직원분이 차량을 잘못 준 것이었으면 네. 이게 고의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도죄는 처벌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1년 이상 뭐 5년 이하 이런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 거부 같은 경우에 근데 이 경우에도 이제 뭐 그런 다른 양형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감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감경이 되면은 뭐 벌금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집행유예라든지 이런 형이 조금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굉장히 또 높잖아요. 그래서 음주운전은 습관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개인의 의지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내에서도 움직임이 있는데 이 장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음주운전이 재발되는 경우가 40% 이상을 육박한다고 하다 보니까 네. 이 부분 관련해서 결국 음주한 분들에 대해서 이런 뭐 처벌도 중요하지만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의가 계속 되어 왔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장치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 차량을 시동 걸기 전에 이 장치가 부착이 돼 있으면 이 호흡을 해서 네. 이렇게 한번 불게 돼요. 그래서 불게 됐을 때 알코올 농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차량이 이제 시동이 걸리는 거고, 알코올 농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으니까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겠죠. 그런 장치를 부착을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예산이 문제가 될 네. 수가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음주운전 적발이 됐다고 해서 모두가 설치가 되는 것인지, 네. 아니면 뭐 재범의 경우만 설치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기간, 설치의 기간도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뭐 다른 편법을 통해서 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불어준다든지 이런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권익위에서는 경찰에서 이 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 조금 더 관련 법안을 정확하게 마련해 달라.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말씀 주셨던 해외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장치를 설치했을 때 이 재범률이 90%까지 감소가 됐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 조금 빨리 좀 도입이 되면 네.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렸어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다음 주 월요일에 출소를 합니다. 지금 이 출소가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우선은 거주지가 정해졌나요? 예, 일단은 요 사실관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네. 혹시나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김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에 한번 이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월을 받고 이제 선고를 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한 지 16일 만에 2006년부터 5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4개월 동안 11명의 피해자를 성폭행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징역 15년을 선고를 받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원래 징역 15년이었으면 2021년 9월에 출소를 했어야 되는데, 이 재소자들이랑 또 이제 좀 싸움이 있어가지고 폭행을 했기 때문에 2013년, 14년에 이런 재소자 폭행으로 4개월, 8개월 두 번을 더 이제 유죄를 받아서 1년이 더 징역형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총 16년을 이제 복역을 하고 이제 말씀 주셨던 10월 17일에 이렇게 출소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뭐 이제 거주지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거주지에 이제 전담 팀도 만들고 뭐 CCTV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설치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이제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네. 현재 지금 본인이 어디에 가겠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밝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가족이 있다거나 이러면 가족이 뭐 있는 곳에 가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정확하게 조금 답변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불안감이 더 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범행이 이제 그 과거 범행들을 보면 거주지 인근이 아니라 굉장히 이 차량을 이동한 범행이었거든요. 네. 차량을 이용해서 이 승합차, 흰색 승합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 여학생들에게 이게 조금 짐이 무거운데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승합차 근처로 유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승합차에서 이제 이런 조금 강제적인 이런 좀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부분이었다 보니까, 차량이기 때문에 거주지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곳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이 과거 범행 같은 경우에도 인천에서 대부분 뭐 상당수가 이루어졌지만 뭐 파주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불안감이 계속해서 이제 좀 조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관련해서 뭐 법무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주의를 하고 있고, 네. 또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근식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2차례나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이 고위험군 분류가 됐다,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재범의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재수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갔을 때 재범을 할 것이냐 이런 예. 부분들을 평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2014년 그리고 2018년 두 번의 이런 평가를 했는데 다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위험군에 대해서 이 성폭력 관련해서는 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300시간을 기본적으로 고위험군에 대해서 하게 돼 있는데, 네. 김근식 같은 경우에는 300시간에다가 추가로 187시간을 더해서 487시간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결국에는 고위험군에서도 또 이제 추가적인 이런 이수를 할 만큼 굉장히 더 위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욱더 좀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범행 내용을 봤을 때도 굉장히 죄질이 무겁고요. 그리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고위험군을 받는 등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출소 후에 이 치료 감호 청구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거고 지금 김근식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치료 감호 같은 경우에 이제 출소를 한 경우에도 뭐 성범죄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치료 감호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일반이랑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은 일반 분들이 조금 더 이 사람이 늦게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덜 불안하다 이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치료 과정에서 치료가 되면은 아무래도 재범의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질 거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 치료 감호법이 2005년 8월 4일에 시행이 됐었는데 이 시행 당시에는 이 치료 감호의 대상에 마약이라든지 이런 범행을 이제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있었고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네. 이 성범죄자에 대해서 들어간 것이 2014년 12월 30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김근식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이제 이런 범행을 했고 그 즈음에 이제 다 선고까지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치료감호법에는 이 4조 5항에서 이 치료 감호를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 재판을 하는 본 재판의 항소심 그러니까 항소 종결까지예요.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2014년이면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와서 치료 감호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 감호가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치료 감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치료 감호의 정도도 조금 더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네.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조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법무부에서도 무기한으로 치료 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열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는데 이게 또 법안이 입법 예고를 했지만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치료 감호가 만약에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입법 예고라든지 국회에서의 논의라든지 그리고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한 5개월 이상 공백이 최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치료 감호가 이제 김근식 같은 경우에 당장 지금 출소를 하는데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네. 이 전자발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근식이 부착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부착이 된 것은 명확하다라고 이제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해줬어요. 네. 예, 그래서 10년 이제 전자발찌는 부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들 불안해하는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대1로 이런 전자 관련해서 이 전담하는 사람을 대상자를 선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거주지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CCTV를 설치해서 이와 관련해서도 좀 재범의 위험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런 보호 준수 수칙이 있습니다. 이 준수 수칙에 관해서도 19세 미만 여성에게는 접근 금지를 한다든지 이런 좀 준수 수칙을 추가를 해놨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법무부에서 추가적인 이런 조치를 시행할 것이고 실효성 있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전자발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새로운 전자발찌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연말부터 내년 정도부터는 이런 고위험자들에게 새로운 전자발찌를 착용을 해서 더 강화를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김근식 같은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착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후에 새로운 전자발찌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을 찰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게 어떻게 법무부에서 규정을 만드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전자발찌가 이제 개정 좀 변경이 되는 이유가 네. 그 7겹으로 돼 있었는데 7겹 같은 경우에도 끊고 나서 이 전자발찌의 이런 추적을 피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5겹으로 굉장히 조금 더 두텁게 만드는 그런 전자발찌를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만든 다음에 누가 이거를 차게 될지는 이제 앞으로 출소하는 경우에만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기존의 자들 중에도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 규정을 만드는 결국에는 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것의 문제이고 이걸 만들었을 때도 결국엔 또 위헌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법무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